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근성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 성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강도 운동을 하시고 식단을 병행합니다. 식단은 근성장을 위해 주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체중의 1.5에서 2를 곱한 단백질량이 적정 단백질 섭취량입니다. 적정 섭취량은 1.2에서 1.4가 권해지고 있지만 요즘에는 더더욱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장이 받쳐준다면 3까지 드시는 선수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체중이 50kg라면 하루 75g의 단백질 또는 10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소고기 100g을 먹는다고 단백질 100g을 먹는 게 아닙니다.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닭가슴살 100g에는 고작 단백질이 23g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매 식사마다 한 덩이 이상의 고기를 드셔주셔야 몸이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그냥 몸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단백질 섭취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을 맞추는 게 어려워 단백질 섭취에 식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근성장은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육을 합성하는 것, 여기에도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직접 팔다리를 움직여서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근육을 움직이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만큼 근육을 회복시킬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분한 양의 칼로리가 섭취되어야 합니다. 1파운드의 근육, 즉 0.45kg의 근육을 합성하는 데는 2500에서 2800kcal가 필요합니다. 꽤 많은 양의 칼로리인데요. 우리 하루 전체 에너지 소비량과 비슷합니다. 이걸 한 번에 섭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자신의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을 합쳐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활동대사량은 사람마다 매우 큰 편차가 있습니다. 매일 앉아서 생활하는 사무직과 움직임이 많은 분들과의 활동대사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성별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다릅니다. 이건 가만히 있어도 타는 열량이라 기초대사량이라고 부릅니다. 인바디 같은 기계를 이용하면 나름 정확한 기초대사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애플워치와 같은 워치도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제가 기초대사량이 1800kcal 정도 되고 활동량이 이렇게 1000kcal라고 하면 하루 어느 정도 오차가 있겠지만 소모되는 칼로리는 2800kcal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성장을 위해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5에서 10% 정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300kcal의 추가 섭취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단순 계산에서 운동하는 남성분들의 기초대사량은 거의 비슷하여 하루 일반적으로 200에서 300kcal를 추가 섭취하면 근성장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영상을 찍는 주된 이유는 이렇게 근육 성장을 위해서 칼로리가 더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섭취하는 게 꽤나 어렵다는 겁니다. 근성장을 위해서 먹는 것과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줄이는 것, 이 둘 사이가 정말 어렵습니다. 운동을 엄청 많이 해서 다 태워버리면 상관없지만 일과 몸 관리를 동시에 하는 분들은 더 먹는 것, 그 자체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 운동을 병행하는 분들, 그리고 식단을 완벽하게 가져가면 좋지만 그게 어려운 분들은 크레아틴을 추가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정신력이 소모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맛없는 단백질을 좀 더 채운다? 여기까지 온 것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에 클린한 탄수화물, 예를 들면 고구마나 오트밀로 근성장을 위한 칼로리를 채울 수 있다. 이건 뭐 대단한 인간인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먹는 스트레스가 함께 오는 거니까요. 근성장에 크레아틴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리뷰하는 논문을 보겠습니다. 총 4086개의 논문들이 있었고 이 중에서 16편의 논문이 주된 내용입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게 크레아틴을 보충하며 운동을 병행시켰습니다.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크레아틴군에서 분명 근육량이 증가했습니다. 훈련된 젊은 사람들에게 크레아틴을 투여했을 때 골격근량이 증가한 게 관찰됐습니다. 훈련이 안 된 젊은 사람들은 그냥 운동만 하면 바로바로 근육이 붙는 초심자 상태여서 큰 관심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훈련된 사람들에게 크레아틴을 투여했을 때 근육량이 늘어난 게 포인트입니다. 크레아틴 자체가 근육 생성을 늘려주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크레아틴이 에너지를 불어넣어주어 더 강한 수행을 하게 해주며 회복 시 크레아틴을 먼저 사용함으로써 남은 에너지가 근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근육 합성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200에서 300kcal의 음식을 추가 섭취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몸속의 ATP가 아주 찰나의 순간에 진화하고 크레아틴이 소진이 된 후 그 다음 에너지들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인 글리코겐과 지방산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에너지는 채우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글리코겐이 많이 쌓여 있어야 우리가 피로감도 덜 느끼고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난 후에는 글리코겐 회복이 매우 빠르게 되지만 저탄수화물 시기에서는 이렇게 글리코겐이 근육 내부에 차오르는 게 느립니다. 잉여 칼로리, 더 많은 식단을 통해서 글리코겐을 채울 게 아니라면 그 외의 것으로 에너지를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보충하고 근육에 쌓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아주 약간이나마 덜 지치게 되고 이 에너지가 남아 근육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근육을 떠나 우리가 운동한 후에도 덜 피로하게 되어 운동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매일매일 일주일에 속히 8번 운동하는 분들, 이미 초심자가 아닌 분들이라 근성장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걸 떠나서 몸이 회복될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 많이 먹을 수 없다면 몸에서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가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 악순환이 운동에서 매우 힘드네, 이래도 지장 가고 운동 그냥 안 가야겠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지고 운동과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이죠. 일상생활, 회사생활, 공부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해서 운동을 할 체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운동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어진다면 운동을 더 갈 수 있게 되고 체력이 붙어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크레아틴은 하루 3g에서 5g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꼭 권장량을 다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양제와 같이 적은 양을 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근육에 쌓이니 크레아틴에 반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천천히 복용하셔도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천천히 3g부터 시작하시고 덩치가 좀 크고 신장도 괜찮은 분들은 5g 정도까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크레아틴이 맞지 않으니 그분들은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크레아틴을 살펴보았습니다. 운동과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운동이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취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